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상 모든 악은 항상 선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스탈린의 정신병원과 강제수용소, 모택동의 문화혁명, 모두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선한 언어로 자행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호 변호사가 여전히 선의를 내세우며 대통령의 문화사업을 변호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악행이야말로 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요, 문법입니다. 한일 정부 간에 가서명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그렇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이 선의로 대한민국 정부에 군사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남의 나라에 안보를 제공하는데 선의란 없습니다. 오로지 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2013년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가 새로 만든 방위계획 대강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상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장차 중국을 상대할 일본은 단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소극적 작전 개념인 미사일 방어에만 군사작전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본 자위대는 이름도 생소한 미사일 종합 계획을 표방하면서 유사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전에 선제 공격으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하는 공세적 작전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 패권자, 아시아의 지도국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 일본을 격려하고 고마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강한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는 바로 미국입니다. 한일 간 정보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중국을 숙명적인 적으로 인식하는 일본에게 앞마당을 내어주면서 작전적으로 종속되는 위험한 경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세 이래 지난 100년의 역사, 그 불변의 지정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평양을 폭격하는 날 일본 정부는 이런 자위적 공격 행위가 한국 정부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명확한 통제 수단도 없으면서 일본과 정보의 공조, 작전의 공조로 이어지는 군사 일체화는 주권에 대한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는 지난 8월 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미 암시한 바 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로 한미일은 정보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의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교정 규칙까지 공유하는 작전의 공조 체제로 나아간다고 분명히 암시했습니다. 안보가 위험해졌다고 일본의 신세라도 져야 한다고 비루하게 기어가 들어간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 정치에 맡기는 비극적, 비주체적 결과가 초래됩니다. 더 치졸한 것은 이 협정에 대해 찬과 반으로 국론을 양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식물정부가 된 박근혜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는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독성과 폭주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들이대는 독이 든 밥상입니다. 우리가 이 밥상을 그대로 받는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즉시 국가와 국민에게 밀어붙이는 오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벗어날 용단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국기를 뒤흔들어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자격 대통령이 또다시 외교와 안보에서 독성과 폭주와 불통을 재현하면서 국가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보를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보를 이용해서 기사회생을 꿈꾸는 이 식물정부의 마지막 완결판이자 최순실표 국장의 완결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입니다. 참담한 마음에 하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11월 5일 날 1차 광화문 집회 현장을 직접 나가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든 촛불과 함성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들은 국민들의 함성은 민성이 곧 천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매우 무거웠었습니다. 그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인 여러분, 왜 우리들은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재앙을 피해가지 못하고 헌정이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외친 국민들의 외침과 촛불은 바로 개헌이라는 숙제를 던진 것입니다.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으로는 되풀이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차기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운명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명약 가능합니다. 5년 단임제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면서 친인척과 측근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싹틔우는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5년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의 영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남북 문제 등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현 정부에 부정되거나 국가의 주요 핵심 아젠다가 단기 대책에 급급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던 것도 5년 단임제 정권의 무책임성 탓이 큽니다. 게다가 임기 말이면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집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내임덕을 초래하게 되는 등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실패한 대통령의 꼬리표를 단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불행한 대통령 시대를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개헌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4년 중림제든 2년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는 어떤 구조든 이제는 지금까지 5년 단임제와는 다른 형태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등 현행 헌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국민 체감형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회의장 앞에서 같은 제목으로 1인 시위도 했었습니다. 참석하신 여야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저도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권력 구조만 손보는 개헌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 분산과 함께 각 정파의 참여와 연대가 가능하도록 권력 구조와 선거 제도를 바꾸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근본 틀을 바꾸는 국가 100년 대계입니다. 개헌 논의가 국면 전환용이거나 여야의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비춰지면 국론 분열만 유발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총의를 개헌 안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헌은 어느 특정 세력이 주도해서도 안 됩니다. 여야가 내년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추진되는 개헌이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개헌을 하게 되면 현재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대통령 하야, 탄핵 등의 조치보다 대통령을 질서 있게 퇴진하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헌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시동을 건 개헌 논의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도록 우리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개헌에 대해 결심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까지 자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자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8월 청와대에서 재벌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 이후 경제, 민주화, 종결과 규제 완화 등 친재벌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바친 774억 원은 대가성 뇌물이 분명합니다.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 입금 완료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그리고 K스포츠 재단 입금이 끝난 다음 달인 금년 1월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계약법을 비롯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친재벌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명백한 정경유착이며 권력형 비리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정책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진료를 받았고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단골 병원인 차병원 그룹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금년 1월 대통령이 민간 병원인 차병원 그룹의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6개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과 9월 대통령 해외 순방에 차병원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였으며 7월에는 차의과대학이 복지부로부터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승인받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줄지어 벌어집니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 승인은 현재까지 3건입니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연구계획 승인을 철회한 것을 제외하면 2009년에 승인한 차병원과 7년 만에 지난 7월 승인한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 그룹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 연구의 비동결 난자 연구사용 금지를 풀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허용 범위를 비동결, 신선한 난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차병원 그룹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비동결 난자 허용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복지부 담당 과장이 4개월 만에 교체된 것도 보복 인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차병원 그룹의 특혜가 될 대통령의 비동결 난자 허용 연구 제안의 배경에 누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순실과 최순득 자매가 단골인 김영재 병원과 의원과 차원병원의 대리 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원병원에 다녔는데 회원권이 1억 5천만 원인 VIP 시설을 이용하며 진료비도 내지 않았다면 특혜이자 뇌물성 진료 서비스를 받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차원병원에 가지 않고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대리 처방 주사제에는 태반주사 라이넥, 배곡주사 글루타지온, 신데렐라 주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순실과 최순득 자매의 차원병원 진료기록부상 박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사제가 대리 처방까지 받아가면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할 필수 의료 서비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차병원 그룹 계열사인 스몰리더스 인베스트먼트가 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1,500억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것에 있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운운하지 말고 즉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조속히 퇴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에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교정 규칙까지 공유하는 작전의 공조 체제로 나아간다고 분명히 암시했습니다. 안보가 위험해졌다고 일본의 신세라도 져야 한다고 비루하게 기어가 들어간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 정치에 맡기는 비극적, 비주체적 결과가 초래됩니다. 더 치졸한 것은 이 협정에 대해 찬과 반으로 국론을 양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식물정부가 된 박근혜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는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독성과 폭주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한일 군사정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상 모든 악은 항상 선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스탈린의 정신병원과 강제수용소, 모택동의 문화혁명 모두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선한 언어로 자행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호 변호사가 여전히 선의를 내세우며 대통령의 문화사업을 변호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악행이야말로 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요, 문법 일본은 단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소극적 작전 개념인 미사일 방어에만 군사작전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본 자위대는 이름도 생소한 미사일 종합 계획을 표방하면서 유사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전에 선제 공격으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하는 공세적 작전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 패권자, 아시아의 지도국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 일본을 격려하고 고마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강한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는 바로 미국입니다. 한일 간 정보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중국을 수입니다. 한일 정부 간에 가서명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그렇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이 선의로 대한민국 정보에 군사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남의 나라에 안보를 제공하는데 선의란 없습니다. 오로지 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2013년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가 새로 만든 방위계획 대강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상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장차 중국을 상대할 혁명적인 적으로 인식하는 일본에게 앞마당을 내어주면서 작전적으로 종속되는 위험한 경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세 이래 지난 100년의 역사, 그 불변의 지정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평양을 폭격하는 날 일본 정부는 이런 자위적 공격 행위가 한국 정부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명확한 통제 수단도 없으면서 일본과 정보의 공조, 작전의 공조로 이어지는 군사 일체화는 주권에 대한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는 지난 8월 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미 암시한 바 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로 한미일은 정보